현재 전 세계 국민들은 자가격리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OTT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평소보다 접속량이 폭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기엔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기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유럽에서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튜브,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업체에 송출화질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기본 화질을 SD급으로 맞춰달라고 한 것이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요구를 수용하여 화질을 저하시킨 상태이고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비트레이트도 낮춰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세계적으로 번져 구글에서는 3월 27일 이후로 전 세계 유튜브의 표준 화질을 SD로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막상 한국 인터넷 업계 관련자들은 구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심드렁한 상황입니다. 이용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용량 최고치가 높아지기보다는 이용시간이 전반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유럽과 달리 LTE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인터넷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죠. 기껏 해봐야 트래픽 용량의 45에서 60%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한국의 케이블 고정식 통신망 속도는 세계 3위이며 모바일 통신망 속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수준을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위기에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쾌적한 인터넷 사용이라는 IT 인프라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각종 선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유럽의 한 국가 SNS 유저들이 인터넷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감사 댓글을 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 국가는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었지만 루마니아는 최근 닥친 위기로 인해 각종 방호복과 진단키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마니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국가가 한국이었죠. 과거 유럽의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는 유람선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람선에 탑승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실종됐었는데요. 루마니아는 이렇게 실종된 한국인의 수색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국가였습니다. 자국의 전력 생산을 책임지는 댐의 수문을 막으면서까지 한국인 실종자들의 수색을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루마니아가 무방비 상태에서 세계적인 위기를 직면하자 한국에서 1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25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내릴 정도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루마니아는 방호복, 진단키트 등의 물자가 턱없이 모자라 나토 군용기를 빌려서라도 긴급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만을 원한다며 범지구적인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루마니아에게 선뜻 요청 물량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25일과 27일에 걸쳐 긴급 물량을 수송해 갈 수 있었죠. 이후 페이스북의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페이지에는 루마니아 국민들의 감사 인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펄럭이는 한국의 국기, 태극기 이미지를 말없이 첨부하는가 하면 서투른 한국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죠. 도움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과거 다뉴브 강에서의 일을 언급하며 우리가 루마니아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하고 있죠.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 루마니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도움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의 반응 댓글 더 살펴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장비와 테스트 장비라는 중요한 물자를 건네준 대한민국 여러분의 행동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도 위기를 꼭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멋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네요. 대한민국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루마니아인들은 당신들의 고귀한 행동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도와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한 친구로 머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현지 기준 9월 28일 발매 5주차 만에 빌보드 핫백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오르면서 2주차까지 순위를 유지했고 이후 2주간은 한 계단 하락한 2위에 올랐지만 지난 28일에 다시 1위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6주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여전히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실력이 없다, 립싱크다 같은 유치한 악플을 달고 있는데 이젠 콧방귀도 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질투의 눈이 먼 일본의 한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며 추잡스러운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에 우리 네티즌들은 화를 내긴커녕 어이가 없어 배를 잡고 웃었는데 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망언을 뱉은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그룹 뉴스 출신의 태고시 유아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간한 포토 에세이 어발란체에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국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서운 기세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뉴스나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트와이스처럼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면 지금쯤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의 말은 한국 아이돌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노력해 맺은 결실을 오로지 국책과 능통한 외국어로만 치부해버리며 자신들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 빌보드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말하며 억울해할까요? 네, 세계엔 참 여러 취향의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류 열기에 일본이 국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권은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은 정부가 문화를 좌지우지했구나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영화 시리와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JSA, 실미도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영화에 분단 이야기를 넣으며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라는 억측도 생겨났죠. 결국 K-드라마와 K-팝 붐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따위 근거 없는 주장은 혐한과 만나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임에도 오로지 국책덕이라며 비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겐 이런 문화 부흥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일명 쿨 재팬 캠페인으로 2010년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시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경제산업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쿨 재팬은 일본의 패션, 만화, 애니, 게임, 음식 등 일본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며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브랜드 정책입니다. 이런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게 된 건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잠식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류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성장해 왔다고 판단해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쿨재팬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뿐더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후 2013년 일본 정부는 쿨재팬 전략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관민펀드 쿨재팬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쿨재팬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봤던 아베 전 총리는 아예 쿨재팬 전략 담당상이라는 특임 대신까지 신설했고 총 29건에 620억 엔을 투자했죠. 그럼에도 성과는 거의 없었고 도리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실패에 대해 일본과 해외 언론은 쿨재팬 전략은 전혀 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미국 지식 공유 웹사이트 코어라인은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늙은 아저씨들의 계획은 전혀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며 비꼬는 글도 올라와 있죠. 얼마나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윗선에서 일본 AV 같은 포르노를 쿨재팬의 콘텐츠를 내세우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는데요. 물론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음란물을 국가 주도로 수출한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쿨재팬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본 내에서까지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태고시 유아를 비롯한 현지 전문가들의 K-팝은 정부 정책이란 주장은 하면 할수록 자국의 문화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실패했음을 돌려 말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본이 비록 대중문화 세계화에 성공은 못했지만 과도하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신친일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친일파는
일본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본 우익 세력에 동조하고 친일 행각을 넘어 혐한에 나선 사람들을 칭합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우익 기업은 한국의 유망한 인재들을 상대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조성해 신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해서죠. 호사카 교수는 지인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처음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더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문화 통치 방식으로 전 세계를 문화식민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란 억지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문화 콘텐츠는 아무리 국책 사업으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한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앞서 한 말들은 본인들이 영원히 그 해답을 못 찾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 일례로 쿨 재팬 정책 이후 일본의 문화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정부를 의식해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극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창의력과 공감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피땀 눈물을 쏟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부 김종덕 정 장관은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죠. 한류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익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중소기업이나 영화 감독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단지 정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지만 의사결정자로서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과 같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향후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력해져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